1시간 가까이 지속되었고 락인에게 깊은 감명을 준 것이 분명했다. 그는 매일 별관을 드나들기 시작했다. 그는 그곳에 아침나절과 점심 후에 들렸고 자주 땅거미가 내려앉는 저녁 무렵까지 대화를 나누곤 했다. 처음에 그로모프는 나쁜 마음을 먹고 그를 의심하고 피했으며 노골적으로 자신의 적의를 드러내 보였다. 그러나 나중에는 곧 그와의 관계가 익숙해지자 스스로 귀에 거슬리는 신랄한 표현을 겸손하지만 빈정대는 비꼬는 말투로 바꿨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병원 내에서는 의사 락인이 유코시를 방문하기 시작했다는 소문이 빠른 속도로 퍼졌다. 어느 누구도, 조수도, 니키타도, 간호사도 왜 그가 그곳에 다니는지, 무엇 때문에 그곳에서 몇 시간씩 계속 앉아있는 건지, 무슨 이야기를 나누며 왜 처방전을 써주지 않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의 행동은 주변 사람들에게 이상스럽게 보였다. 우체국장 미하일 아베라니치는 그의 집을 찾아가도 자주 만나지 못했는데 예전에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이다. 다루시카는 의사 락인이 진즉부터 일정치 않은 시간에 맥주를 마시고 때때로 식사 시간조차도 늦어지곤 했기 때문에 매우 당황하고 있었다. 어느 날 때는 벌써 6월 말이었다. 의사 허버토프는 어떤 업무 때문에 락인을 찾아왔다. 그런데 그를 집에서 만나지 못하자 그는 락인을 찾으러 뜰로 향했다. 그곳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나이 든 의사 한 분이 정신병자에 갔다는 것이다. 별관으로 들어가면서 현관 입구에서 발을 멈춰선 호버토프는 이런 대화를 들었다. 우리는 결코 유대관계를 갖지는 못할 거요. 그리고 당신이 자신의 신념에 따라 나를 개종시키려 하지만 실패할 겁니다. 라고 그로모프가 흥분해서 말했다. 당신이란 분은 현실을 전혀 모르고 한 번도 고통을 당해본 적이 없었으며 단지 타인의 고통을 가까이서 바라보며 술을 마셨던 술꾼이었을 뿐이죠. 나는 태어난 날부터 오늘까지 계속 고통을 당해왔어요. 그러므로 솔직하게 말하자면 나는 모든 점에서 당신보다 더 우월하며 훨씬 더 통달해 있다고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있어. 그러니 나를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난 당신을 내 신념에 따라 개종시키려는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라고 락인은 자신의 말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은 것을 유감스럽게 여기며 조용히 말했다.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게 아니요, 친구. 문제는 당신은 고생했는데 난 고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있지 않아요. 고통과 기쁨은 일시적인 겁니다. 그런 것들은 내버려 둡시다. 신께서 그것들을 알고 계시니까. 문제는 나도 당신도 생각한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서 각자가 사색할 수 있고 논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인간을 발견한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관점이 서로 전혀 다를지라도 우리를 유대할 수 있게 해줍니다. 나의 친구여, 사회의 일반적인 광기와 무능력, 어리석음이 얼마나 나를 진저리치게 했는지, 그리고 내가 매번 당신과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지 만일 당신이 알 수 있다면. 당신은 지적인 사람이요. 난 당신 덕분에 즐겁습니다. 호버토프는 잠시 별관의 문을 열고 병실 안을 들여다보았다. 실내모를 쓴 그로모프와 의사 락인이 나란히 침대 위에 앉아 있었다. 정신병 환자는 얼굴을 찌푸린 채 몸을 전율하며 기다란 환자복을 불안하게 몸에 두르고 있었고 의사는 고개를 떨군 채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다. 의사의 얼굴은 달아올라 붉고 무기력하고 슬퍼 보였다. 허버토프는 어깨를 으쓱하고 미소를 짓더니 니키타와 서로 눈짓을 나눴다. 니키타도 어깨를 으쓱했다.
다음 날 호보토프는 조수를 데리고 별관으로 들어왔다. 두 사람은 현관에 서서 대화를 엿들었다. 우리 할배가 완전히 겁을 먹은 것 같군요. 하고 호보토프는 별관에서 나오면서 말했다. 주님, 죄 많은 우리를 용서하소서. 화려하게 차려입은 세르게이치는 반짝거릴 정도로 닦은 자신의 구두가 더럽혀지지 않도록 열심히 물 웅덩이를 피해가면서 한숨을 내쉬었다. 솔직히 말해서 존경하는 에브게니 펴도르이치,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일을 기다려왔습니다. 12.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라기는 주변에서 어떤 비밀스러운 분위기를 감지하기 시작했다. 자벽부나 간호사나 환자들은 그를 만날 때면 미심쩍게 바라보고 뒤에서 서로 소곤거렸다. 그가 병원의 정원에서 마주치기를 좋아했던 사무장의 딸인 마샤는 그가 소녀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려고 미소를 지으며 다가가면 무슨 까닭인지 그를 피해 달아나 버렸다. 우체국장 미하일은 이제 그의 말을 들으면서도 진즉부터 정말 옳은 말일세 라고 응대하던 맞장구를 치지 않았다. 대신에 이해할 수 없는 당혹감에서 나오는 그래 하고 중얼거리고는 슬픔에 잠긴 표정으로 그를 우울하게 바라보았다. 그리고 웬일인지 자기 친구에게 보드카와 맥주를 멀리하라고 충고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민감한 사람들처럼 우체국장은 직접 충고하지는 못하고 암시하듯이 애둘러 말을 하곤 했다. 이를테면 술을 마셔서 병이 났지만 금주한 후로는 몸을 완전히 회복했다는 어느 훌륭한 대대장이라든지 의협심이 강한 군종 신부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동료인 호버토프도 두세 차례 락인을 찾아왔다. 그 역시 알코올 음료를 멀리할 것을 권유했다. 그리고 모두가 분명한 이유도 없이 지속관리를 복용하도록 권했다. 8월이 되자 락인은 시장으로부터 매우 중요한 문제가 있으니 왕림해주기를 요청하는 편지를 받았다. 약속된 시간에 지방자치의회에 도착하자 락인은 거기에서 소도시의 지역사령관과 지역장학사와 자치의회 의원과 호버토프 그리고 그 밖에도 그에게 의사라고 소개한 또 다른 뚱뚱한 금발머리 남자와 인사를 나누게 되었다. 그 이름을 발음하기가 어려운 폴란드계 이 의사는 소도시에서 30km 떨어진 양마장에서 살고 있는데 방금 소도시를 지나는 길에 들렸다고 했다. 여기에 당신의 부서에 관해 신고한 개출서가 놓여 있습니다. 모두 서로 인사를 마치고 테이블에 앉은 후에 자치의회 의원이 락인에게 말했다. 여기 계신 호버토프 씨가 본관 건물에 있는 약국이 협소하니 별관 건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것은 물론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여러분은 이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이유는 별관에서 수리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수리하지 않고는 이전할 수 없습니다. 락인은 잠시 생각해 본 후에 말했다. 만일 예를 들어 모퉁이 구석에 있는 별관을 약국에 적합하도록 리모델링 작업을 한다면 제 생각에는 적어도 500루블이 필요할 것입니다. 비생산적인 지출비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전 이미 10년 전에 영광스럽게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라고 락인은 조용한 목소리로 말을 계속했다. 이 병원은 현재 그 외관을 보면 시의 재정 수입에 비해 사치스럽습니다. 병원은 40년 전에 지어졌으나 그때는 적절한 재원이 없었습니다. 시는 불필요한 건물과 쓸데없는 일자리에 너무 많은 돈을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제 생각엔 그런 돈으로 다른 운영 시스템을 제정한다면 2개의 모범적인 병원을 유지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다른 운영 시스템을 제정해 봅시다. 하고
자치의회 의원이 활기차게 말했다. 제가 이미 보고 드렸습니다만 의무가를 제임스 로버의 관할로 넘겨주십시오. 그래요. 제임스 로버의 돈을 지원해주면 의회는 보조금을 꿀꺽 해버릴 텐데요. 라고 말하며 금발의 의사가 웃었다. 그건 흔한 일이랍니다. 라고 자치의회 의원은 동의하며 역시 웃었다. 락이는 금발의 의사를 마음이 내키지 않은 듯 멍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공정해야 합니다. 또다시 침묵이 흘렀다. 차를 가져왔다. 시의 지역 사령관은 무슨 이유인지 몹시 당황한 채 테이블 너머로 락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당신은 우리를 완전히 잊으셨군요, 의사 선생. 하기야 당신은 수도승 같아서 카드 게임도 하지 않고 여자를 좋아하지도 않으시니까 우리 형제들과 어울리려니 지루하실 겁니다. 모두가 이 소도시에서는 고상한 사람이 살기에 얼마나 지루한지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했다. 극장도 없고 음악회도 없으며 얼마 전에 클럽에서 열렸던 마지막 무대에서는 거의 20명가량 되는 부인들이 모였는데 남아있었던 신사부는 단지 2명뿐이었다는 것이다. 젊은 사람들은 춤을 추지 않고 늘상 술집 근처에 모여서 카드 게임을 한다. 락이는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아무도 바라보지 않고서 말을 하기 시작했다. 주민들은 자신들의 활기찬 에너지와 마음이나 정신을 카드놀이나 잡담하는 데 허비하고 있다. 그들은 재미있는 대화나 독서를 즐기면서 시간을 보내려는 의지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다는 게 유감스럽다. 그리고 지성이 주는 기쁨을 즐기려고 하지 않는 것이 매우 실망스럽다고 깊은 유감을 나타냈다. 오직 지성만이 재미있고 훌륭하며 나머지 것들은 모두 천박하고 열등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호버토프는 자기 동료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있다가 갑자기 질문을 던졌다. 안드레 예피무이치, 락인, 오늘이 며칠인가요? 대답을 듣고 나자 호버토프와 금발의 의사는 자신의 무능함을 드러낸 심사자들의 말투로 오늘은 무슨 요일인지, 1년은 며칠인지, 6호실에는 훌륭한 예언자가 살고 있다는데 사실인지 아닌지를 락인에게 묻기 시작했다.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변을 락인은 얼굴을 붉히면서 말했다. 그래요. 그는 비록 환자지만 흥미로운 젊은이입니다. 더 이상 그에게 질문은 없었다. 그가 현관에서 외투를 입고 있을 때 시의 지역 사령관은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서 한숨을 쉬며 말했다. 우리 노인네들은 이제 쉬어야 할 때가 왔구려. 자치의회에서 빠져나온 락이는 이것이 자신의 정신 능력을 시험하려고 열린 위원회였음을 알게 되었다. 그는 그들이 던진 질문들을 기억해내고 얼굴이 붉어졌다. 그리고 무슨 이유인지 지금 평생 처음으로 그는 의학계에서 종사하는 것이 가엾게 여겨졌다. 오, 맙소사. 그는 의사들이 방금 그를 어떤 식으로 진단했던가를 기억에 떠올리면서 생각했다. 어쨌든 그들이 최근에 정신병학에 대해 조금 들었다고 아는 체하며 사람을 시험한 것이었군. 도대체 어디에서 이런 완전한 무지함이 나오는 걸까? 그들은 정신병학에 대한 개념조차도 모르면서 말이야. 그리고 평생 처음으로 그는 모욕과 분노를 느꼈다. 그날 저녁에 그의 집에 미하일 아베라니치가 찾아왔다. 우체국장은 친구에게 인사도 없이 다가오더니 두 손으로 그를 덥석 부여잡고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게 친구, 자네가 나의 진심 어린 호의를 믿고 신뢰하고 있으며 나를 자네 친구로 여기고 있다는 걸 내게 증명해보게 나의 친구여. 그리고는 락인이 말할 틈도 주지 않고 그는 흥분한 상태로 말을 계속했다. 난 자네가 갖춘 교양과 고결한 용언 때문에
자네를 좋아한다네. 내 말을 들어보게 여보게. 의사들은 학문의 법칙에 갇혀서 어쩔 수 없이 자네에게 진실을 감추고 있어. 하지만 나는 군인답게 탁 털어놓고 진실을 말하겠네. 자네는 병에 들었다는 거야. 날 용서하게 친구. 하지만 그건 사실이라네. 그것을 주변 사람들은 벌써 오래전부터 모두 눈치채고 있었어. 조금 전에 내게 의사 호버토프가 말해주더군. 자네의 건강을 위해서 자네는 휴식을 취하고 재미있게 놀면서 여행을 즐겨야 한다고 말이야. 정말로 그래. 멋진 일이야. 나도 며칠간 휴가를 얻어서 바깥 공기를 흠뻑 들이마시러 떠날 생각이야. 자네가 내 친구라는 걸 보여주게. 함께 가세. 떠나자고. 나 자신은 완전히 건강하다고 느끼고 있는데. 라기는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다. 갈 수 없어. 자네에게 나의 우정을 어떻든 다른 방식으로 증명하도록 해주게.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는 채 책과 다루시카와 맥주를 놓아두고 어디론가 여행을 떠남으로써 20년 동안 쌓아온 생활의 질서를 갑자기 교란시키는 그런 제안은 처음엔 난폭하고 황당무계하게 생각되었다. 하지만 그는 잼스투보 회관에서 주고받았던 대화와 그 회관에서 집으로 오는 길에 그가 느꼈던 침울한 기분을 상기해 보았다. 그러자 어리석은 사람들이 자신을 미치광이로 여기는 이 소도시에서 잠시 떠나자라는 생각이 떠올라 그에게 미소를 짓게 했다. 그런데 자네는 어디로 갈 계획인가? 하고 라긴이 물었다. 모스크바와 페테르부르크 그리고 바르샤바로 가려고 해. 바르샤바에서 난 내 평생에 가장 행복한 5년을 보냈었지. 정말로 멋진 도시야. 같이 가세, 여보게. 13. 일주일이 지나자 라기는 휴식을 취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말하자면 그만두라는 의미인데 이런 권고 퇴직에 대해서 그는 별로 개의치 않았다. 그리고 다시 일주일이 지나서 그는 미하일 아베라니치와 함께 우편 마차를 타고 가장 가까운 철도역으로 향했다. 푸른 하늘에 맑게 갠 화창한 날이 계속되었다. 역으로 가는데 이틀 밤낮을 달리고 우편물 취급역에 숙소에 2번 들려 200km를 갔다. 우편물 취급역들에서 지저분한 잔에다 차를 내오거나 말들을 마차에다 매면서 늑장을 부리고 있을 때면 미하일은 얼굴을 시뻘겋게 붉히며 온몸을 떨면서 입 닥쳐 잔소리 좀 짓거리지 마 하고 소리를 질렀다. 우편 마차에 앉아서 그는 잠시도 쉬지 않고 카프카즈와 폴란드 왕국의 이곳저곳을 여행한 이야기를 쏟아냈다. 얼마나 수많은 모험을 감행했고 놀라운 경험을 했던가. 그가 큰 소리로 말할 때면 몹시 놀란 눈을 동그랗게 뜨는 표정을 지었기 때문에 그가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게다가 그는 이야기하면서 라긴의 얼굴에 가쁜 숨을 내뱉고 그의 귀에다 입을 대고 큰 소리로 웃었다. 이런 행위들은 라긴이 사색하거나 생각에 몰두하는 일을 방해하고 괴롭혔다. 돈을 절약하려고 기차 여행을 했는데 3등석의 금연 차량을 이용했다. 승객의 절반쯤은 깨끗한 사람들이었다. 미하일은 금방 사람들과 친해져 좌석에서 좌석으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몹시 불쾌한 철도로 여행을 다녀서야 되겠느냐고 큰 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도처에 온갖 사기꾼이 판치고 있소. 그러니 말을 타고 다니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요. 말을 타고 하루에 100km를 달릴 수 있어요. 승마하고 나면 몸도 건강해지고 기운이 솟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우리가 수학에 실패해 연이어 흉년을 겪는 것은 핀란드가 습지 간척 사업을 했기 때문이에요.
전반적으로 발생한 소요 사태들은 그 기세가 무서울 정도였죠. 그는 흥분해서 열을 내어 큰 소리로 말하며 남이 말 참견할 틈을 주지 않았다. 왁자지껄한 웃음과 과장된 몸짓이 섞인 이 끝없는 수다는 락인을 무척 피곤하게 만들었다. 우리 두 사람 중에 누가 미치광이일까 하고 짜증을 내며 그는 생각해 보았다. 승객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나일까? 아니면 여기 객실 안에 있는 누구보다 자신이 더 재치 있고 재미있는 인간이라고 생각하기에 모두를 귀찮게 하는 이 이기주의자일까? 모스크바에서 미하일은 견장을 달지 않은 군인용 프로코트와 붉은 테두리가 달린 바지를 입고 있었다. 거리에서 그는 군모를 쓴 채 장교 외투를 입고 다녔으므로 병사들은 그에게 경례했다. 락인이 이제 보니 언젠가 한때 자기가 지녔던 모든 귀족적인 행동 중에서 좋은 것은 다 잃어버리고 나쁜 것만 남아있는 그런 위인처럼 생각되었다. 미하일은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자기에게 남이 시중 들어주는 것을 좋아했다. 예를 들면 성냥이 자기 앞 탁자 위에 놓여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성냥을 가져오도록 소리를 지르며 하인을 불렀다. 하녀가 있는데도 그는 속옷바람으로 다니는 것을 서슴지 않았다. 하인들에게는 가리지 않고 심지어 노인들에게도 너라고 부르며 화가 나면 그들을 백치거나 바보라고 불렀다. 그런 행동은 락인의 생각엔 귀족적인 위엄을 보여주긴 하겠지만 혐오스러운 것이었다. 미하일은 가장 먼저 자기 친구를 이베르스카야 교회로 데려갔다. 그는 바닥에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며 열심히 기도를 드렸다. 그리고 기도를 끝마치자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했다. 믿음이 없어도 자네가 기도를 드리면 다소 마음이 진정될 것이야. 가까이 다가가서 입을 맞추게 어서. 락인이 당황해하며 성상화에 입을 맞추고 있는 사이에 미하일은 입술을 내밀고 가볍게 고개를 내젓고는 가만히 속삭이듯 기도했다. 다시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글썽거렸다. 그 다음에 그들은 크렘린으로 가서 황제의 대포와 황제의 종을 구경하면서 그것들을 손가락으로 만져보기까지 했다. 점심은 테스토프에서 먹었다. 미하일은 볼시움을 고르게 만지작거리면서 한동안 메뉴판을 들여다보더니 레스토랑의 분위기에 익숙한 식도락과 같은 말투로 편안하게 말했다. 오늘은 우리에게 어떤 음식을 대접할지 어디 솜씨 좀 볼까? 여기요. 14. 의사는 걸어다니며 구경하고 먹고 마시고 했으나 그에게는 한 가지 감정이 남아 있었는데 그것은 미하일에 대한 울분이었다. 그는 친구에게서 벗어나 몸을 숨기고 휴식을 취하고 싶었다. 그러나 친구는 의사를 자기에게서 한 발짝도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가능한 그를 위로해 주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여기고 있었다. 구경거리가 없을 때면 그는 잡담을 나누면서 친구를 위로하려 했다. 락인은 이틀을 참았으나 사흘째 되는 날은 병이 나서 온종일 숙소에서 머물고 싶다는 심정을 친구에게 말했다. 친구는 그렇다면 자기도 머물겠다고 했다. 사실 휴식도 취해야 할 필요가 있었고 그렇지 않으면 걸어다닐 충분한 힘을 축적하지 못할 것이었다. 락인은 얼굴을 소파 등받이 쪽을 향해 돌리고 누워서 프랑스는 조만간에 반드시 독일을 격파할 것이라느니 모스크바에는 신용사기 사건이 아주 많이 발생한다느니 말은 외모만 보아서 그 말의 가치를 결코 판단할 수 없다느니 하면서
자기에게 열심히 짓거리는 친구의 이야기를 이를 악물고 듣고 있었다. 의사의 귀에서는 이명과 심계항진으로 심장의 고동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으나 그는 겸손한 탓에 친구에게 감히 꺼져버려 라고 하거나 입을 다물어 달라고 진지하게 부탁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 다행히도 미하일은 숙소의 방 안에 앉아있기가 실증이 났던지 점심을 먹고는 산책하러 나가버렸다. 혼자 남은 나귀는 모처럼 휴식에 나른한 기분에 젖어 있었다. 가만히 소파 위에 여전히 누워서 방 안에 자기 혼자만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인가. 진정한 행복은 고독이 없이는 있을 수 없다. 타락한 천사가 신을 배신한 것도 어쩌면 다른 충실한 천사들이 모르는 고독을 원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라기는 최근 며칠 동안 보고 들었던 것들에 대해 생각하고 싶었으나 미하일의 모습이 그의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우정과 너그러운 마음씨 때문에 휴가를 얻어서 나와 함께 떠나오지 않았는가 하고 의사는 우라가 치미는 걸 느끼면서 생각했다. 이런 우정어린 참견처럼 더 짜증나는 것도 없어. 몹시 선량하고 너그럽고 유쾌한 사람이지만 정말 견딜 수 없을 만큼 답답해. 세상에는 사실 늘 재치 있고 멋진 말만 늘어놓은 사람들이 있기는 해.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바보 같은 인상을 준다고 느껴져. 그 후 며칠 동안 나기는 몸이 아프다고 핑계를 대고 방에서 나가지 않았다. 그는 얼굴을 소파의 등받이 쪽으로 향하고 누워 있었다. 친구가 잡담으로 그를 기분 전환시켜주려고 할 때면 괴로웠으나 친구가 외출하고 없으면 그때서야 비로소 그는 휴식을 취했다. 그는 무턱대고 여행을 떠난 자신에게 화가 난 데다 날이 갈수록 점점 수다스럽고 더욱 거리낌 없이 행동하는 친구에게도 화가 났다. 그는 진지하고 고상한 방법으로 자신의 사색을 쌓는 일이 도저히 불가능했던 것이다. 이건 그로모프가 말하던 현실이 나에게도 침투해 스며든 거야 하고 그는 자신의 소심한 성격에 화를 내면서 생각했다. 그렇지만 어리석은 짓이야. 내가 집에 돌아가면 모든 것이 본래대로 되겠지. 페테르부르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며칠간 방에서 나가지 않고 틀어박혀서 소파에 누워 있다가 맥주를 마실 때만 일어났다. 미하일은 그동안 내내 바르샤바로 가자고 재촉했다. 요복에 무엇 때문에 내가 거기에 가야 한단 말인가 하고 라기는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혼자 가게. 그리고 나를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게. 제발. 절대로 안 되네. 미하일이 반대했다. 바르샤바는 멋진 도시야. 그곳에서 난 내 평생에 가장 행복한 5년을 보냈다네. 라기는 자기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는 성격이 못 되었으므로 마지못해 바르샤바에 따라갔다. 여기에서도 라기는 방에 틀어박혀 소파 위에 누워서 자신과 친구에게 그리고 러시아어를 모른다고 고집 피우는 하인들에게 우라통을 터뜨리곤 했다. 그러나 미하일은 여느 때처럼 건강하고 활달하고 유쾌했으며 아침부터 밤까지 시내를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의 옛 지인들을 찾아다녔다. 그는 여러 번 외박을 했다. 한 번은 어딘지도 모르는 곳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아침 일찍 그는 매우 흥분해서 얼굴을 붉힌 채 헝클어진 쑥대머리 모습으로 돌아왔다. 그는 혼자서 무언가 중얼거리면서 오랫동안 이 구석에서 저 구석으로 방안을 서성거리더니 발걸음을 멈추고 이렇게 말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명예야.
다시 얼마 동안 서성이더니 그는 자기 머리를 감싸고 비통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무엇보다도 명예가 중요해. 처음부터 이 바빌론처럼 타락한 도시로 가자는 내 생각이 잘못된 것이었어. 저주받을 짓이지. 여보게. 그는 의사를 향해 돌아섰다. 날 경멸하게. 난 도박으로 돈을 다 잃고 말았다네. 내게 500루블을 빌려줄 수 있겠나? 라기는 500루블을 세어 말없이 자기 친구에게 건네주었다. 수치와 분노로 얼굴이 온통 벌겋게 달아오른 친구는 두서없이 뭔가 쓸모없는 맹세 따위를 늘어놓더니 군모를 쓰고 나가버렸다. 2시간쯤 지나서 다시 돌아온 그는 안락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크게 한숨을 내쉬고 이렇게 말했다. 명예는 회복되었네. 돌아가세 친구. 난 한시라도 이 저주받을 도시에는 머물고 싶지 않네. 사기꾼 놈들. 오스트리아의 스파이 녀석들. 두 친구가 자신들이 살던 소도시로 되돌아왔을 때는 벌써 11월이 되어서 거리에는 눈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다. 락인의 자리는 의사 허버토프가 차지하고 앉아 있었다. 그는 여전히 옛날의 낡은 아파트에 살면서 락인이 여행에서 돌아와 병원의 관사를 비워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가 자신의 하녀라고 말했던 못생긴 여인은 이미 별관의 한 곳에서 살고 있었다. 소도시에서는 병원에 관한 새로운 소문들이 떠돌고 있었다. 사람들 말로는 그 못생긴 여인이 사무장과 다투었는데 사무장이 그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다는 이야기였다. 락이는 도착한 그날로 자신의 거처를 마련해야만 했다. 나의 친구여, 우체국장이 그에게 소심하게 말했다. 지각 없는 질문이니 용서하게. 자네가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은 얼마나 되는가? 락이는 말없이 자기 돈을 세어보더니 말했다. 86루블이 있네. 나는 그런 것을 물어본 것이 아닐세. 라며 미하일은 의사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당황하며 말했다. 내가 묻는 것은 자네의 재산을 모두 합하면 얼마나 되는가 하는 거네. 방금 자네에게 말하지 않았는가? 86루블이 내겐 더 이상은 한 푼도 없다네. 미하일은 전부터 의사를 순수하고 고결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적어도 2만 루블 정도는 갖고 있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었다. 이제 락이는 거지 신세이며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 빈털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미하일은 웬일인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며 자기 친구를 꼭 껴안았다.